자, 1930년대 경제 수탈 부분을 좀 정리하는데 이걸 좀 지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자, 1930년대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수탈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일본이 전쟁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본은 전쟁 중이니까 결국 일본의 전쟁 물자에 동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겠죠. 전쟁 물자 동원 노력이 있을 텐데 요거를 좀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공부하실 때는 좀 필요한 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31년부터 45년까지를 놓지 말고 이 중일 전쟁 있죠. 37년에 일어났던 이 중일 전쟁을 놓고 요거를 좀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 이후에 전쟁 물자 동원이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일 전쟁으로 왜 자르라고 하는 거냐면 1938년이 되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게 국가 총동원법. 이 동원령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름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전쟁에 총 동원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인적 물적 수탈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인적 수탈과 전쟁의 물적 수탈이 일어나는데 이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국민 총력 조선연맹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1940년에 조직이 돼요. 그리고 이 국민총력 연맹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 만든 게 뭐냐면 10호 단위로 그러니까 10가구 단위로 우리나라를 이 가구를 묶어서 애국반을 만들어요. 애국반. 근데 이 애국반을 결성했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을마다 10가구씩 묶어가지고 전쟁 동원에 필요한 것들을 회의도 하고 그리고 물자를 어떻게 이렇게 모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회의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국가 총동원법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전쟁 물자 수탈은 엄청나게 강화되는데 특히 이 인적 수탈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인적 수탈 부분도 이게 뭐 교재들마다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순서대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지원병령이 나와요. 지원병제도.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라는 거죠. 지원병제. 이게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하나를 남겨두세요.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좀 정리해요. 지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까지 이 지원병제가 확대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도 지원병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43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래도 지원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잡아가요. 이게 이제 징병제죠. 이게 이제 44년에 만들어집니다. 연도수를 뭐 자세히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흐름으로 자 지원하세요. 지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지원하세요? 안 했어요. 그럼 그냥 잡아갈게요. 먼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흐름으로 보고 제가 중간에 이걸 띠라고 하는 것은 인적 수탈이 이렇게 이제 군인들만 인적 수탈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사할린 그다음에 뭐 일본 그 북해도 막 이런데 이제 탄광 막 이런 금광 뭐 이런 그 개발하는데 철도 노동자 이런데 노동자들도 많이 약탈을 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징용령입니다. 이 징용령도 1939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순서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노동력도 일본이 가져갔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자 정신대 근무령 같은 게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40년 이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여자 정신대들의 어떤 착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게 이제 1944년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 만들어진 건 44년이 맞는데 요런 어떤 여자의 노동력 약탈은 이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한국사의 어떤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이 여자 정신대 근무령 안에 결국 이 정신대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개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여자 정신대 이러면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들만 떠올리는데 여자 정신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95%는 다 이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일부 할머니들만 그렇게 이제 위안부가 돼서 그 뭐 이게 성노예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결국 인적 수탈과 이렇게 묶여져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요거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공출이에요. 공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지웠는데요. 저 이 1920년대에 산미증식계획 실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며 쌀을 공출해 갔다. 이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해서 쌀을 많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공출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요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수탈해 갔다 이렇게 해야지. 공출과 수탈은 달라요. 공출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수탈이라고 하는 건 이걸 사서 가져가는 거고 공출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가. 그래서 공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38년 이후에 대한 설명이니까 시간 문제 나올 때 공출이라는 단어가 절대 이 38년 이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일제에게 다 바치고 뭘 먹고 뭘 입고 살았느냐 이제 배급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이 공출과 배급이라는 단어는 1938년 이후에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워드들이니까 요 국가 총동원령과 연결을 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나오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1920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험생들이 치안유지법 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즉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데 이걸 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화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사상마저도 탄압했다. 이게 결국 기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법령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25년에 이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는데 또한 이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제정됐다는 것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돼요. 근데 왜 출제가 되냐면 이게 관계망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공산주의 당이 이게 말 그대로 단체죠. 그 조선공산 물론 최초는 아닙니다. 그 전에 뭐 화요회, 북풍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제 공산당이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진 것과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문학 파트 공부할 때 우리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해서 카프라고 들어보셨죠? 이 카프가 결성되는 게 1925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공산당과 카프가 1925년에 결성되면서 일본이 결국 이러한 단체들을 직접적으로 탄압하고 해체시키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관계망을
연결시켜 놔야 되거든요. 관계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이 김한성과도 연결되고 조선공산당 카프와도 연결돼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잘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총동원법 같은 경우는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냐면 수험생들이 대부분 31년부터 45년까지를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데 사실은 37년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르다. 37년도 이전에는 사실 여기 보면 창씨개명 이런 것도 39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황국신민서사도 1941년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 말살 통치 공부하실 때 민족성 말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선일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선일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지인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선일체 사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일선동조론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식민사관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런 겁니다. 뭐 웃긴 새끼들이죠, 그렇죠? 뭐 지네도 단군인가 봐요, 그렇죠? 하여튼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왜 지금 이 치안유지법을 같이 얘기했냐면 우리 그 해커스 교재에 보면 149쪽에 보면 일제가 제정한 악법들이 쭉 나와요. 구한말 때부터 1945년 때까지 뭐 악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뭐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그것들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내용에서 좀 정리를 좀 해 놓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치안유지법이나 이 국가총동원법을 얘기를 좀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930년대까지 경제 수탈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뒤쪽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1910년대, 20년대, 그다음에 30년대 어떤 경제 수탈 부분을 연결을 해서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 뒤에 교재를 보시면 자료들이 있어요. 뭐 토지조사령, 그다음에 회사령, 국가총동원법 뭐 이런 이제 자료들이 쭉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자료들은 반드시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황국신민서사 이런 것들이 핵심 자료로 다 들어있고 치안유지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핵심 자료들 잘 보시면서 정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 밑에 지금 1910년대 쭉 정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밑에 이 밑에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다 그냥 정리를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노트를 찢어서 여기다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1910년대 지금부터 독립운동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독립운동사를 하고 20년대 독립운동사, 30년대 독립운동사를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게 이제 연대가 중요한데 연대 판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연대를 통치 방식, 그다음에 산업 침탈, 뭐 토지화 사업 막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10년대로 쭉 이렇게 좀 나열해 놓는 게 좋고 20년대는 20년대로 쭉 나열해 놓는 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노트를 좀 연결을 해서 붙이시더라도 그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1910년대 독립운동사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1910년대, 그러니까 이게 3.1운동 이전인데요. 독립운동사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해커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66쪽, 166쪽, 요 내용이 1910년대 독립운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910년대 독립운동사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는데 이 1910년대 독립운동사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바로 국외 독립운동사예요. 그래서 이 국외 해외에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독립운동 기지들의 이름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외우고 까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대 기본 골격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자, 국내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들 몇 개 좀 해볼게요. 일단 1910년 한일 합방이 딱 되고 나서요. 바로 안학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안학 사건이 뭐냐면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명근이 안중근의 사촌 동생입니다. 안중근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의 안명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적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명근을 포함해서 한 16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체포된 사건인데 이거를 일본이 이 군자금으로 이 조선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면서 이 안악 사건이 결국은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걸 계속 일본이 이제 이 조사하면서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일본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신민회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안악 사건이 105인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 안악 사건이 일어나고요. 안명근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 이제 이건 일본이 날조를 한 겁니다.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이 안악 사건이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기독교계 인사들, 그다음에 신민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105명이 체포가 돼요. 이걸 이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는 105인 사건의 의미를 이때 이제 신민회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1910년대 독립운동사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1910년, 11년 바로 이런 일이 딱 터졌잖아요. 그럼 벌써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훅 하고 이렇게 움찔해졌겠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한일 병합지역이 됐어. 이거만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팍팍 이렇게 터지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움츠러드는 이 독립운동의 열기가 굉장히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초반에 전개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좀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여 의병 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 의병 활동도 1910년대는 굉장히 위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1910년대 의병은 서북지방 의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서북지방에서 주로 이제 의병 활동이 일어났어요. 이 서북지방 의병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마지막 의병장 뭐 이런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최응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큰 활약은 없었다. 이게 이제 국내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바로 비밀리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 결사가 조직됩니다. 191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사의 키워드는 비밀 결사가 조직된다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비밀 결사 조직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게 바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독립의군부, 하나는 대한광복회예요. 다시 한번 하나는 뭐라고요? 독립의군부, 또 하나는 대한광복회. 말 빨리빨리 하세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이 두 개가 중심이 돼서 이 비밀 결사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조선 국권회복단이라든지 뭐 선명회, 기성단, 자립단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 결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개의 축으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요거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국외 독립운동은 하나. 뭐냐?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기지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립운동 기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수험생들이 힘든 거는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면 결국 이제 기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뭐 이런 말들이 앞에 하나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뭐 광복, 해방, 독립, 뭐 혁명,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독립군 공부할 때도 그런데 무장투쟁사 공부할 때 이 독립군들 이름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드시죠.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국민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막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도 단체가 이렇게 탁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름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뭐 서간도에 있던 독립군 기지가 뭐였는지, 북간도에는 어떤 독립군 기지가 있었는지, 연해주에는 어떤 독립군 기지가 있었는지를 그냥 천천히 암기를 해가면서 그다음에 그 주된 활동들을 기억해가면서 공부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사도 제가 이제 매핑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나중에 1930년대 가면, 그러니까 20년대 무장투쟁사도 매핑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해줄 텐데 이게 들을 때는 제가 이제 피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들을 때는 제가 수험생들의 어떤 그 눈을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결국 시험을 보면 이걸 다 거의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체의 어떤 그 이름의 모호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이게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은 좀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 기지들의 이름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부터 한번 보는데요. 이 비밀결사 조직이죠.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비밀결사 조직은 여러분들은 밑에다 국내라고 이렇게 다시 쓰세요. 1910년대 국내 독립군 그러니까 비밀결사 조직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1912년에 조직이 되는데요. 이 독립의금부는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활동이 그렇게 큰 활동을 한 단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독립의금부는 유생의병장이었던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고 만든 단체예요.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양반 유생들이 주축이 되니까 유림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한말에 펼쳤던 게 의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의금부는 의병 봉기를 계획해요. 전국적 의병 봉기를 계획했던 단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봉기를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계획만 한 거예요. 실천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국권 반환 요구서라는 걸 작성해서 조선 총독부 이하 각 기관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전달하려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독립의금부는 큰 활동이 없죠. 국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요. 전달하려다가 이게 발각돼서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왜 이 독립의금부가 시험에 나오는 거냐? 이유를 모르겠다. 뭐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독립의금부가 추구했던 독립운동의 방향성이 바로 복벽주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를 재건하는 거거든요. 복원시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 복벽주의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단체는 다 공화주의를 표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면 우리 나라는 공화주의 정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이 단체는 이제 유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 왕조를 재건하는 것 이거를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내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좀 보셔야 될 거는 복벽주의 이러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거 굉장히 전근대적인 활동을 하는 애들 이러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고종이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3.1운동이라는 게 사실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순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죽으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3.1운동 전까지 우리 대부분의 민중들은 해방이다, 독립이다 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경복궁에 다시 고종이 앉아있는 근정전에 고종이 앉아있는 모습 그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벽주의 운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어떤 민중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독립무군부만 이 복벽주의 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에는 복벽주의 운동을 펼쳤던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후기로 가면 다 민주공화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독립무군부는 이 복벽주의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요것만 딱 하나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1910년대 비밀결사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는 우리 그 교재에 보면 1915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발족식을 한 거고 사실은 활동한 건 1916년인데 이 해커스 교재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대한광복회가 1915년에 조직되는데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단체예요. 원래 이 대한광복회는 최기중이 만들었던 대한광복단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대한광복회의 전신이 최기중의 대한광복단이에요. 이 최기중이라는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십시오. 광복단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지고 이 대한광복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한광복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사령관에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고요. 박상진. 그 다음에 부사령관에 김좌진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돼요. 김좌진이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좌진이라는 사람이 3.1운동 이전에 어느 단체에서 활동했느냐?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북간도로 넘어가서 북로군정성군을 이끌고 이 북로군정성군을 이끌고 바로 청산리 전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를 했던 이 김좌진의 어떤 활동을 추적하면서도 이 대한광복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최기중이라는 인물과 박상진이라는 인물도 사료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한광복회가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대한광복회는 기본적으로 대종교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 우리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북로군정서가 결국 중광단이라고 하는 이 북간도에 있던 독립군 기지에서 북로군정서군 사관양성소를 만들고 북로군정서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 중광단이 바로 대종교가 만들었던 북간도에 있던 독립군 기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얘네들이 활동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 군대가 군자금을 모금해서 북간도로 보내서 결국 중광단으로 보내고 이 중광단이 북로군정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대종교를 만든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나철 오기오죠. 이게 맨 처음에 우리나라 역사의 수면에 언제 등장했어요? 오적 암살단. 그러니까 결국 이 암살단을 조직했던 사람들이 만든 종교니까 제가 이게 종교적 성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종교는 일제시대로 넘어오면 거의 항일 무장투쟁단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종교라기보다는. 그래서 요거와 이제 관련해서 이 대한광복회를 군대식 조직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대한광복회가 있던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이제 군자금을 모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느냐? 이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일 부호들의 집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은색 복면 같은 거 쓰고 이 대한광복회 일원들이랑 이제 담을 넘어서 야밤에 이제 야심한 이 밤에 밤을 넘어가지고 친일 부호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총구를 머리다 대고 야 돈 줘.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뜯고 대부분 죽였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뜯고 친일 부호는 친일 부호대로 응징하고 그리고 나올 때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일찜에 같이 이렇게 탁 방을 붙이고 나오고 막 그랬대요. 대한광복회 뭐 이렇게 대한광복회가 다녀갔다는 거를 또 알게끔 이렇게 방도 붙여놓고 나오고 막 이랬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910년대 친일파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좀 돈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단체가 바로 이 대한광복회예요. 그래서 친일 부호를 습격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우편 열차 이런 열차를 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놈놈놈 이런 영화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열차가 가는데 막 말 타고 막 가서 이 열차에 뛰어 올라서 막 열차를 탈취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 대한광복회가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편 열차라고 하는 것은 아니 우편을 왜 탈취해 이러지 마시고 이때는 이건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계좌이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차로 이렇게 현금을 나누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의 우편 열차 이런 것들을 습격함으로 해서 군자금을 마련해서 이 만들어진 군자금을 결국 북간도에 있던 중광단으로 보낸 거예요. 결국 중광단입니다. 이 중광단은 이걸로 북로 군정서군 사관양성소를 운영한 거예요. 북로 군정서 사관양성소. 결국 군자금을 모금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묶어보면 뭐예요? 그렇죠.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광복회가 추구했던 이념은 바로 공화정치예요. 민주공화정치.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자 민주공화주의에다 밑줄을 그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밑줄을 그을게요. 이러면 떠오르는 단체가 하나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던 단체가 뭐예요? 그렇죠. 신민회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신민회도 이걸 했었잖아요. 독립전쟁 준비론 이런 걸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가자료에다 신민회 주고 나자료에다 대한광복회를 주면 보기에서 공통된 활동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답으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신민회와의 유사성 이런 것들도 잘 조명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신민회와 연결해서 대한광복회 1910년대 비밀결사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뭐 비밀결사도 공통점이겠죠. 하여튼 요 대한광복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요 독립군부와 대한광복회를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해커스 교재에 보면 뭐 조선국권회복단 그다음에 조선국민회 밑에 기타 항일 비밀결사단체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형광펜을 쳐야 될 거는 조선국권회복단, 조선국민회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기타 항일 비밀결사 조직에서도 송죽회라든지 기성단, 자립단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같은 경우는 활동 내용을 묻는다기보다는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몇 년대에 조직돼서 활동했던 거냐 시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1910년대로 잘 이렇게 머릿속에서 묶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에 대해서는 독립군부와 대한광복회 이 두 개의 축으로 밀고 나가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1910년대 이제 국외 독립운동인데요. 이 국외 독립운동은 양도 많고요. 우리 수험생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아예 한 강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